네, 반갑습니다. 홍승주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강연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지금 강연장이 제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기분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강연 제목을 생각은 과연 진실일까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걸 맞춘다고 하면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은 생각에만 중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빠르게 하고 가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면을 따고 지금은 병원 밖으로 나와가지고 병원 밖에서 스타트업을 차려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이름의 디지털로 진행하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생명과학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초에 나는 내 생각은 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여서 이번에 그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은 과연 진실인가라고 얘기를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그 밑에 과학으로서 불교에 대해라고 적어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종교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가 있진 않습니다. 종교가 있진 않은데, 그래서 불교를 신앙하진 않는데 저는 과학으로서는 엄청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가 저는 그냥 어떤 맹목적인 믿음 아니었고 되게 과학에 기반한 어떤 성찰이나 탐구를 통해서 발견한 결론이라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좀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으로서 불교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저한테 그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한다고 하면 야씨 네가 뭐 그런 거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뭐 한다고만 하면 야 그게 되겠냐 이러기도 하고, 심지어 또 좀 약간 기분 안 좋은 날에는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있었을 거고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삶을 살아오면서 절친으로 껴안고 포옹하고 사랑한다 친구야 하고 함께 해오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삶의 다양한 경로에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미련 없이 또 다른 인연을 찾아가셨겠죠. 사실 저한테 이런 친구가 있진 않고요. 이런 친구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인데요. 여러분은 한 번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나라고 하는 나 스스로가 정말 나쁜 친구처럼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본성과도 같고 아주 심각한 중독과도 같아요.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혹은 앞으로 뭐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친구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잖아요. 내 친구가 나한테 내 귀에 와가지고 야 너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잠깐 거리를 두고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실대로 나 자신과 동일하게 동일시합니다. 영어로는 identification, 동일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되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 분파들도 있고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된 원리는 동일합니다. 거리를 두고 내 생각을 남의 생각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내면의 이야기도 거리를 두고 한번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심리치료들,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 입증한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과학이 입증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물론은 이제 그게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유튜브에서 보는 많은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동영상들, 이것만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만 보면 불안이 말끔하게 없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을 때가 많죠.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있는 심리치료 기법들도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좋게 얘기해도 치료 효과가 한 60% 정도
정도 난다고 얘기를 해요. 40% 정도는 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쉬운 얘기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나씩 뽑아서 보면 거리두기, 디스턴싱 한다. 조금 더 어려운 과학적 용어로는 탈중심화한다, 디센터링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아주 자세하게 맞닿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얘기할 부분 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끝없는 고통이 있죠. 사실은 다들 아닌 척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식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별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한테 거절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내 자식은 왜 저러나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는 절대 그게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외면하면서 살아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정말로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아까 그 생물학을 공부했다고 했었어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생명과학과에서 생물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생물학적인 지식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뭐 이렇게 영혼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 몸속,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있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DNA.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혹시나 모르실까봐 여쭤봤어요. DNA가 있죠. 근데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DNA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DNA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역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시키고 이런 원동력으로 생명체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그러면 생식이란 걸 해야 되죠. 생식이란 걸 해서 이제 동물로 치면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생식을 하려면 DNA가 두 개 중에 하나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은 엄마한테서 오고 반은 아빠한테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DNA가 나뉠 수 있으려면 두 DNA 가닥은 서로 약하게 결합돼야 될까요? 강하게 결합돼야 될까요? 그죠? 아주 약하게 결합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잘 분리시켜서 그 다음 세계에 주니까. 그런데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DNA가 서로 약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DNA에서는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요. 소위 얘기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뮤테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필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의 근원적인 원리는 여러 가지 온갖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암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길 본디 그러하다라고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DNA가 너무 강력하게 결합돼 있으면 자손들한테 이제 DNA를 못 물려주겠죠. 비슷하게 우리는 환경에 되게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인간 같은 존재들은 온갖 환경의 변화에도 끝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왔었죠. 뭐 인간뿐만 아닙니다. 온갖 생명체들이 우리가 빙하기가 와도 거기서 살아남았던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가 보면 마찬가지로 DNA라고 하는 게 아주 임의적으로 약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자극이 왔을 때 자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볼까 해서 변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DNA는 아주 약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삶을 살아가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잘 살아가고 적응하고 자손을 낳으려면 암이라고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모든 질환들은 차치하더라도 암이라고 하는 DNA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밀하게 자연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삶을 살려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DNA가 참 재밌는 게 많은데, DNA는 계속 복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복제를 해요. 근데 복제를 하면 항상 문제가 이 끝부분이 막 작아집니다. 닳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화적으로 이 끝부분을 연장하는 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제할 때마다 풀칠을 해서 조금씩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닳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얘가 미친 듯이 거기에 풀칠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역시나 삶이 있으려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자연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준신 장군님께서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지만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20대 중반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고 가만히 우리 사회를 살펴보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DNA를 보고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엄청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라고 느껴지는데, 주변에서 죽음 얘기를 하면 야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라, 뭐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이 없나? 라고 해보니까 호스피스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대뜸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기 다양한 연령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좀 이제 그래도 한 5, 60대 혹은 본인이 사별을 경험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해가지고 왜 거절했냐면 이런 거는 젊은 친구가 할 게 아니다. 트라우마적인 일들이다. 다음 주에 오면 이전 주에 만났던 사람들이 죽어 있고 이런 일들이라서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이럴 때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문 밖에 나갔다가 딱 나가자마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방금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내가 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난 이걸 알아야겠다 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으셔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한 2, 3년간 호스피스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 90%, 99%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으로는 아니야 나는 안 그러고 싶, 나는 미련 없이 떠나고 싶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 공포가 워낙 극심한지라 다들 연명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이렇게 아름다웠던 죽음은 거의 대부분 없었어요. 대부분은 죽기 1초 직전까지 갈비뼈를 부수면서 CPR을 하고 온갖 관들을 달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불효잖아요. 엄마 부모님을 더 치료하지 않는다는 게 불효고, 그리고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도 모르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그럴 때 한데 너무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죽으세요. 하다가 죽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이렇게까지 발달했는데 죽음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호스피스 운동을 잘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에서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 같은 나라들이 그렇고 영국 같은 나라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게 정말 좋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인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여전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사례인데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시는 길 좀 잘 가시는 게 좋으니까 용모를 말끔하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머리도 감기고 면도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정말 임종실이라고 일주일 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1인실 병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한테 임종실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면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대 정도 되는 남성분이 계시고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아들분이 계셨어요. 딱 두 분만 계셨고 임종실이 엄청 고요하고 햇살이 잘 드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딱 놓여 있는데 아드님께서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시다. 근데 나는 아버님 면도 한 번만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면도라고 하는데 혹시나 하다가 상처라도 냈다가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부탁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도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름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는데 아드님이 조용히 아버지한테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시원하시냐 하면서 자기가 살면서 못했던 얘기들, 용서할 것들, 혹은 고백할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면도를 하고 그분이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엄청난 치유의 장면으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아빠, 엄마랑 죽을 때까지 못했던 얘기들, 자녀한테도 무덤까지 가져갈 법한 얘기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치유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아주 되게 큰 치유의 장면으로 남았어요.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도 덜하고 애도 과정도 훨씬 더 성숙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진리는 피할 수 없다면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그런 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걸 없애려고 집착하지 말고 차라리 잘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불가피한데 다른 말로 지금 사례에서는 죽음이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무한정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괴로움, 고통, 다른 표현을 썼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고통은 영어로 pain이라고 하는데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갖 종류의 고통들이 있죠. 그리고 죽음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괴롭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냥 힘든 일이 있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강하게 심리적인 괴로움들을 지니고 있죠. 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탐색하기도 해요. 나는 어디서 오는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롭냐면 전 세계 전체 인구 중 여기서 이제 이렇게 6분단이 있는데 요중 2분단은 살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임상적인 수준,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당신 정신질환이요라고 진단할 법한 수준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을 겪게 됩니다. 안 그렇군 것 같죠,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고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5%에서 한 10%에서 통계마다 좀 다른데 10%에서 15%는 삶의 경로에서 한 번 이상 아주 적극적인 자살 사고를 한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보편적인 일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갑다 하다가도 내가 보는 세상은 아닌데 다들 행복해 보이고 나만 괴로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주보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뭐 대중문화 같은 데에서 어떤 TV
보면 여러분 광고할 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기분이 울적하고 죽고 싶을 땐 뭐 무슨 맥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엄청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 어떤 극락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포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여러분 안 좋은 얘기 쓰는 친구들은 바로 친구 차단하고 싶죠. 얘는 맨날 이런 거만 올린다 이렇게 하고 좋은 얘기만 보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날 떠날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좀 심리치료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면 주변과 이런 얘기 해보셨냐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멀어진다. 이런 얘기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생각보다 그 이면에는 정말 모두가 괴롭습니다. 저는 이거 삶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다. 우리 모두 괴롭다는 거는 정말 큰 비밀이에요.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했었죠.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거 알겠어. 근데 피할 수 없는 것과 잘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괴로운지, 고통이 있을 때 왜 괴로운지를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롭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바다거북 아시죠? 바다거북은 이제 바닷가에서 알을 부화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기 그게 삶의 첫 번째 경로예요. 우리는 아주 좋은 불만실에서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축복받고 병원에서는 막 이렇게 종도 울리고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범죄자도 그 어떤 나쁜 사람도 그 순간에 저주받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태어나죠. 근데 아기 거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기 거북은 태어나자마자 야생의 순간에 그대로 놓여집니다. 여러분 부화한 아기 거북이 바닷가에 도달할 확률 몇 퍼센트가 살아남을 것 같나요? 2%가 안 된대요. 대부분은 갈매기한테 잡아서 먹히고 햇빛에 말라 죽고 온갖 위협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물도 못 디디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다거북은 패닉이 오지가 않죠. 바다거북은 공황장애를 앓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위협이 있고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은 동일한데 왜 얘네들은 패닉 상태가 오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들은 괴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잠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누군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닌데요. 동물도 우울증을 알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엄밀하게 조사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은 동물들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관찰되지 않고 아닙니다. 동물들도 뭐 자살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연구해 보면 그 행동들은 삶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가 뭐 아쿠아리움 머리를 박아가지고 자살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을 텐데 엄청 고도한 인지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내가 거기 달려들어서 머리를 박으면 머리가 깨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지금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돌고래나 뭐 거북이 이런 동물들한테서는 우리한테서 보이는 그런 괴로움들이 폭넓게 임상적인 수준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은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북이랑 우리가 뭐가 다른가? 걔네들과 우린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북이 혹은 뭐 모든 동물들이랑 여러분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좋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생각은 그들도 어쩌면 할 수도 있으니까 의식이라는 게 있죠. 자의식,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전 세계 우주 전 아직까지 얼마 전에 뭐 화성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래도 전 우주적으로 아직까지 의식이란 걸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만 그토록 폭넓은 수준의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질환을 겪죠. 여기 둘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지구를 지배했을까요? 우리 인간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뭐 카메라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온갖 것들 다 하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무언가를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한테 제가 판자에 못이 박혀 있다. 이제 못을 뽑아봐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뽑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나무 이렇게 그 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뽑으면 뽑히겠지. 눈 감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바로 할 수 있죠. 이 단순한 능력을 대부분의 동물들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문제 해결을 이렇게까지 깊게 못해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노란색 글씨로 레몬이라고 써놨죠. 레몬을 잠깐 상상해 보시겠어요? 잠깐 직접 해봐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신선한 레몬이 이렇게 물 착 씻어가지고 물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요. 가르면 안에 노란색 과육이 있겠죠. 과육이 있고 이거를 제가 쭉 하면 레몬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쭉 해서 입안에서 레몬을 먹는 이렇게 즙을 입안에 뿌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잠깐만 제대로 상상하면 곧바로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오거든요. 아주 이상하죠, 여러분. 레몬은 여기 있었던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것들은 검정 색깔 픽셀에 노란 색깔 검정 색깔 배경에 노란 색깔 픽셀밖에 없어요. 픽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레몬이 지금 여기 실제 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죠.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리고 소멸된 과거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불안, 후회, 우울감으로 경험하죠. 마찬가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어떤 불안감도 지금 이 순간에 불안감, 공황 이런 걸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존재만 봤을 때는 여기 그런 게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게 되냐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하나 퉁 떠올랐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볼까요? 제가 뭐 스타트업을 했었으니까 투자사한테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 투자자한테 아주 매몰차게 모멸감이 느낄 정도로 무시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가끔도 기분 나빠서 자다가 한번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딱 떠오르면 지금 제 앞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저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아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이 경험을 마주하는 순간 저의 아주 본능적인 작업은 뭐냐면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존재한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떻게든 이걸 없애려고 하죠.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해서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자. 뭐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홍승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상징 레몬이라고 해볼까요? 마음속에 불편한 레몬들이 탕 떠오르면 이거를 억지로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없애려고 하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실험 있죠? 사고 억제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사고 억제, 생각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그 생각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한테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거든요. 제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 할 수 있대요. 나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어.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막 하루 지났어. 그래서 너가 그러면 그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찾아온 얘기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저녁에 저를 보자마자 야, 나 핑크색 코끼리 생각 안 했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핑크색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홍승주를 언제 만날까?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귀여운 예시로 얘기했지만 공황장애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패닉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주 신기하죠? 왜 우리가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뭐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건 전 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패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막 공황이 오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피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몸에서 어떤 불편한 게 뭔가 느껴졌어.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러지? 이 정도로 그치거든요. 우리 대부분은 여기 넘어가는데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발생하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상태가 옳지 않아라고 하고 어떻게든 그걸 없애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에 더 집중이 되죠. 더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밖으로 나가야 되나? 어떡하지? 밖으로 못 나가네?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돌면서 공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거죠. 부정적인 내적 경험이 발생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다시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자극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실체를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노력들은 괴로움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이 그토록 힘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재밌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잠깐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로 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좀 웃기게 보이지만 아주 빠르게 레몬이라는 단어를 아주 빠르게 반복해 보세요. 레몬 이렇게 한 50번 레몬 하고 나서 레몬의 실물을 보더라도 입에서는 침샘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의 그 임의적인 작업으로 레몬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흐트러 옅어진 거죠. 그 말은 그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레몬을 바라보면 입에서 침샘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작업은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을 하지 말아 보세요. 생각을 하지 맙시다. 생각을 딱 30초만 하지 말아 보라고 하면 이 작업을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따 뭐 하지? 지금 말이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지하철 탈 수 있나? 지루한데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사실이라는 믿음. 그게 임의적인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한 레몬이 마음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곧 변하지 않는 고정된 사실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생각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괴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축복적인 사실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는 거죠. 괴로움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과 다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가 아니다라고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죠. 받아들이기 힘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참 본능을 거스르는 얘기라서 생각은 나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이 어떻게 나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만 연습하다 보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남의 생각 바라보듯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내면을 그렇게 관찰하는 것 말고 주변에 내 친구도 말고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이상한 앞에 앉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가 않죠.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정도지 나를 위협하진 않잖아요. 내 생각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훈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은 나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실은 그 위대한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고고한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처님 같은 붓다 같은 사람들 혹은 서구권의 아주 현명했던 심리치료사들은 그마저도 부정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깊게 믿고 있었던 자아감, 내 생각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전 이 두 번째 발견은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가,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뇌과학적 증거들이나 심리치료의 근거들은 거기에 되게 현명한 지혜가 있다는 것들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두고 생각을 알아차려야겠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을 관찰하려면 생각을 잘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마음은 각자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있거든요.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지 바라보면 분명히 내 생각과 별개로 그걸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잘 알아차려야겠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나 자신이 아니라면 거부하지 않아야겠죠. 거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하고 판단하려면 제가 그게 더 자극된다고 했죠. 훨씬 더 자극되고 악순환을 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 부분은 불교에서의 지혜도 좋은데 서구권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정확한지 살펴보는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근거가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게 나 자신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습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아주 저한테 유용한 작업인데, 생각을 의심해보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만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세 번째는 만약 그 생각이 정말 옳다면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 던지는 과정은 앞에서 얘기한 필요하다면 자세히 살펴보고에 해당하겠죠. 정말 필요하다면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